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 맺은 60조 원 규모의 방공 계약을 하루아침에 파기해버린 겁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중동의 하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은 즉시 부품 수출을 끊고 외교 압박까지 총동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 허가 없이 절대 작동할 수 없다고 단정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그 단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단 한 장의 서류에 미국이 30년간 쥐고 있던 중동 방공 시장 전체가 뒤집혀버린 겁니다. 미사일 한 발 65억 원짜리를 대체한 건 고작 3,000원짜리 빚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틴 코널리, 미 국방부 중동안보정책 부차관보였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펜타곤의 중동 무기 수출 승인 실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동에서 움직이는 모든 미국산 무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FMS, 대외군사 판매 체계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국산 무기는 제조사가 아니라 미국 정부를 통해서만 수출됩니다. 록히드 마틴이 만들었든 레이시온이 만들었든 최종 수출 승인 도장은 제가 일하는 이 건물에서 찍힙니다. 그리고 미국산 부품이 한 개라도 들어간 다른 나라의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라고 해도 미국 부품이 심장부에 박혀 있으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제3국에 팔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0년 동안 이 구조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의 한복판에 서서 28년을 보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이 무기를 사고 싶으면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을 거쳐야 했고,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팔고 싶으면 제 동료가 검토, 도장을 찍어줘야 했습니다. 허가증 한 장이 수십조 원의 거래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세계. 저는 그 세계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국방정보국 DIA에서 올라온 기밀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 중동방공 시장 동양 한국의 독자 입찰 시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을 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대상으로 천궁2 방공미사일 체계의 독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자 수출이라는 세 글자에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궁2의 핵심 탐색기에는 미국 레이시온의 반도체 모듈이 들어갑니다. 유독 컴퓨터의 소스코드 일부는 미국 라이선스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아무리 멋진 무기를 만들어도 우리 부품이 한 조각이라도 들어간 순간 수출 열쇠는 이 건물에 있습니다. 그것이 50년간 변하지 않은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DIA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 시간 낭비야. 한국이 뭘 하든 최종 승인은 여기서 나가. 그런데 굳이 이걸 긴급으로 올린 이유가 뭐지? 담당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의 머뭇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한국이 미국 부품 의존도를 대폭 줄인 신형 체계를 들고 나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양은 아직 확인 중이지만 현지 무관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부품 없이 고성능 방공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제 28년 경력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출력 레이더의 핵심 송수신 모듈, 유도탄의 정밀 탐색기, 전술 데이터 링크의 암호화 칩,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국 기술 없이 완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커피를 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1인 고위직 전용 라운지에서만 내리는 콜롬비아 원두입니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워싱턴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 측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명이라는 이름의 레이저 방공 체계 개발 정황. 저는 그 2글자를 읽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레이저 방공이라니. 미국 국방부가 20년 동안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한 기술을 한국이 만들겠다고요. 그것은 마치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우주 왕복선을 조립하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밀어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 로키드 마틴 부사장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다음 주 아부다비 출장 준비. 미국 방산의 톱니바퀴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그 톱니바퀴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느긋했고, 중동의 하늘은 아직 미국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일주일 뒤, 저는 아부다비에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가 주최한 중동 방공 현대화 콘퍼런스에 미국 대표단 수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콘퍼런스라는 이름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패트리엇, PAC-3 MSE 업그레이드와 사드 도입을 설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란의 드론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고, 그 공포는 곧 우리에게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막의 열기가 양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방탄 SUV에 올라타자 맹방바람이 정면으로 밀려왔습니다. 조수석에는 제 보좌관 제이콥이 태블릿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도 이번 콘퍼런스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중동협력 대표라는 직함의 인물이 이끌고 있고, 사우디와 UAE 양측의 별도 미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막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출신으로 중동 쪽 경험이 꽤 긴 인물입니다. 저는 코를 한번 훌쩍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라. 우리로 치면 무기 구매 대행 사무실 정도 되는 곳이 독자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청업체 영업사원이 원청 계약자 행세를 하러 온 건가? 제이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김도연 대표는 아랍어 구사가 가능하고 사우디 왕실 실무진과도 인맥이 있다고 합니다. 가볍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제이콥을 바라봤습니다. 아랍어를 잘한다고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영어를 잘하는 앵무새가 펜타곤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야. 그것이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각은 대부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를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고, 폴란드에 K2 전차를 대량 수출한 건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차나 자주포는 바퀴 달린 철덩어리지만 방공 체계는 레이더, 유도탄, 지휘 통제, 데이터 링크, 위성 연동까지 하나로 묶는 시스템의 종합 예술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고 두 번째 자리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콘퍼런스 첫째 날 오후, 저는 UAE 국방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패트리어 PAC-3 MSE의 성능 시연 영상을 보여준 뒤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가격과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미국과 함께하는 중동의 하늘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영어와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배경에는 사막 위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랍 관료들의 표정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비싸다는 건 알지만 대안이 없다는 체념. 50년간 반복돼 온 거래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무함마드 차관이 가격표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상을 기분 좋게 바라봤습니다. 인상을 쓴다는 것은 결국 살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제이콥이 다가왔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대표단이 우리 발표 직후 같은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30분 뒤에 사우디와 UAE 실무진을 대상으로 별도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발표 직후에 같은 자리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는 건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건방진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회의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한 감색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서류철 하나만 들고 회의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려함도 수행원 무리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넥타이에 평범한 검정 구두. 가방에서 꺼낸 것은 고급 만년필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저는 제이콥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김도연이야? 네. 잠깐 들어가 보지. 저는 회의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고 벽에 기대서 팔짱을 꼈습니다. 김도연은 제가 들어온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화 시스템의 로고가 선명했고 그 아래에 천궁2 수출형 체계 제안서라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레 조달차관과 UAE의 칼리드 알라이안 기획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제 발표를 들은 직후라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여겨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책상 위에 한국어가 적힌 서류가 이미 놓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콘퍼런스 참석이 아니라 이미 별도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아랍어 인사를 먼저 건넸고 이어지는 영어는 명확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천궁2 방공 체계의 사양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30초쯤 듣다가 참을 수 없어서 벽에서 몸을 떼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는 공인된 FMS 절차를 거친 체계만 발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체계가 미국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와 UAE 실무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은 좋은 자주포를 만듭니다. 전차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방공은 다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 부품 없이는 레이더 하나 제대로 켤 수 없습니다. 속국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고 싶지 않지만 기술 종속이라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속국.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우디의 무함마드 차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UAE의 칼리드 기획관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서류철에서 볼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정 한 톨 없는 세 글자.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말을 공기처럼 통과시킨 뒤 기록이라는 행위로만 받아냈습니다. 제 뒤에서 제이콥이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부차관보님, 여기서는 이만 나가시죠. 저는 제이콥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김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언 하나 드리죠. 미국의 허가 없이 이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면 부품부터 끊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정확히 박혔을 겁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부차관보님. 저희는 허가가 아닌 기술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제이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쪽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절차를 밟고 조항으로 반격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종이 몇 장으로 펜타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야. 이 세계의 규칙을 만든 건 우리야. 규칙을 만든 쪽이 규칙해지는 법은 없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제 직속 상관인 콜린 모리슨 차관보였습니다. 콜린, 한국이 중동 방공 시장에 발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싹을 잘라야 해. 상무부에 연락해서 한국행 방공 부품 수출을 재검토하라고 해줘. 한국이 이 시장에서 우리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해. 콜린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배경에서 야구 중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네, 마틴. 한국 거는 내가 처리하지. 그런데 너무 긴장하지 말게. 패트리엇 없이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미국의 방공망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서 일주일 뒤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콘퍼런스가 끝나고 일주일 뒤 중동 전체가 불바다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전역을 향해 자폭 드론 400대 이상을 동시에 발진시킨 것입니다. 사헤드 136과 신형 아라시 계열의 드론들이 5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UAE 두바이 금융지구, 쿠웨이트 항만 시설, 중동의 심장부를 동시에 찌르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아부다비의 미군 합동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들었습니다. 콘퍼런스 후속 협의를 위해 아직 현지에 남아 있었던 것이 그날의 운명을 결정한 셈이었습니다.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점 수백 개가 페르시아만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아랍어 고함과 영어 교신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포가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드론 400대가 날아오는 이 순간 중동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패트리엇뿐이었습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용이고 유럽의 체계는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쏟아지는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실전 배치된 체계는 미국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린, 지금이야. 패트리엇 긴급 재보급 패키지에 40% 할증을 얹어 사드 조기 도입 옵션에도 프리미엄을 붙이고 위기 상황 긴급 조달이라는 명목이면 의외 보고도 간단해. 콜린은 즉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로키드 마틴 창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PAC, 구형 요격탄 있잖아. 그것도 패키지에 넣어. 신형 가격에 구형을 끼워 파는 거야. 어차피 저들은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부터 막아야 하니까 가격을 따질 처지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벙커 안을 둘러봤습니다. UAE 군 장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떤 장교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어떤 장교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드론 한 대가 두바이 외곽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벙커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공포를 숫자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한 대의 제조 비용은 3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것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은 65억 원입니다. 300만 원짜리를 잡기 위해 65억을 쏘는 구조. 드론을 100대 막으면 6,500억 원이 날아갑니다. 400대를 다 막으려면 2조 원이 넘습니다. 쏘면 쏠수록 방어하는 쪽이 먼저 파산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공포였습니다. 30분 뒤 저는 벙커 한쪽에 마련된 보안 통신실에서 UAE 전략기획 책임자 칼리드 알라이안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군복 칼라가 땀으로 짙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패트리엇 긴급 재보급 패키지. 가격은 일주일 전 콘퍼런스에서 제시한 것보다 40%가 올라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첫 페이지의 숫자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드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겁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나란히 올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이건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체계에 대한 가격입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드론은 기다려주지 않겠지만요. 양심이라는 단어는 제 업무 설명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었고 사업에서 감정은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칼리드의 펜이 서명란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벙커 벽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가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의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가 아니라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엇 탄약이 거의 바닥났다는 보고가 이미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 속도로 요격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들은 멈추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10개, 30개, 50개. 거의 동시에 꺼져 나갔습니다. 작전관 한 명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고 누군가가 아랍어로 외쳤습니다. 벙커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사이렌조차 뒤로 밀릴 만큼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스크린 좌측 하단에 실시간 교전 영상이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배치된 장비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뻗어나가고 드론들이 공중에서 날개를 잃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처럼 화염을 내뿜는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연기도 없이 드론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에 잘린 것처럼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발사 장비의 측면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태극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뜬 숫자가 제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8%. 미국의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쉽게 보여주지 못하는 수치를 저 낯선 장비가 스크린 위에서 담담하게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은 빗자루로 쓸어 담듯 사라지고 있었고 벙커 안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칼리드의 펜이 서명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체념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너질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어피스를 눌렀습니다. 콜린을 호출했습니다. 콜린, 한국 체계가 교전에 들어갔어. 확인해봐. 미군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없이는 독자 운용이 불가능한 구조일 텐데. 당장 UAE 쪽에 통보해. 비인가 체계 사용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경고하라고. 콜린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 마틴. 부품을 끊으면 저건 내일이면 꺼진 장난감이야. 내가 처리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핵심 부품이 미국산이면 수출 통제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눈을 가린 채 사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패트리엇 계약서보다 훨씬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미군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조건부 패키지. 워싱턴에서 미리 준비해 둔 카드였습니다. 칼리드를 향해 문서를 밀어 넣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보신 한국 체계, 잠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장비가 내일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미군의 전술 데이터 연동 코드가 없으면 저 체계는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이 하늘을 지키는 것도 결국 미국의 승인 안에 있습니다. 규칙을 만든 쪽이 우리니까요. 칼리드의 표정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환호하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벙커의 시선들이 저와 태극기가 찍힌 스크린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전쟁을 지배한다고. 발사체가 아니라 허가증이 승부를 결정한다고. 그리고 미국은 그 허가증을 가장 오래 쥔 나라라고. 하지만 그 확신은 다음 날 아침부터 조금씩,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벙커에서 나온 저는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은 멈추었지만 더 차갑고 무거운 종류의 긴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UAE 재무당국이 밤새 산출한 전일 교전 비용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발사 횟수 127발, 총 소모 비용 8,255억 원, 긴급 재보급 추가 비용 4,800억 원, 합계 1조 3천억 원.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쓴 드론 400대의 총 제조 비용이 120억 원 안팎인데 그것을 막는 데 들어간 비용이 100배를 넘겼습니다. 쏘면 쏠수록 방어하는 쪽이 먼저 파산하는 기형적인 구조. 그 구조가 숫자로 증명되어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숫자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 하단에 중동군사연구기관의 한 줄 평가가 떠 있었습니다. 고가의 요격 체계로 저가 드론을 상대하는 방식은 방어국의 재정을 먼저 파괴하는 구조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한 공포 위에 완벽한 절망이 겹친 상황. 제가 가장 잘 팔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로키드 마틴 창고에 쌓여있던 PAC, 구형 요격탄이 포함된 긴급 공급안이었습니다. 신형은 생산 라인 문제로 납기가 1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구형이라도 당장 쏠 수 있는 재고는 있었습니다. 현금 선지급을 조건으로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 겉으로는 제안이었지만 실제로는 협박이었습니다. 칼리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형 체계를 신형에 가까운 가격으로 받으라는 뜻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란이 내일 또 같은 규모로 밀어넣으면 막을 게 없다는 사실을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뒤편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김도연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짙은 감색 정장, 같은 볼펜, 같은 서류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과 UAE의 양자 협의입니다. 한국 측 인사가 배석할 자리가 아닌데요.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UAE 국방부의 배석 요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합니다. 배석 요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UAE가 한국을 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자리에 한국을 배석시켰다는 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회의에 참석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워주시죠. 하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또 처음 써본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미국 방산기업 하청 구조 안에서 부품을 납품하던 시절의 언어였고, 저는 여전히 그 시절의 감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펜을 들어 서류철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짧은 메모 뒤 건조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마틴 코널리, UAE. 국방부 공식 회의 중 대한민국 정부 대표에 대한 퇴장 요구 및 하청 발언. 기록 완료했습니다. 또 기록이었습니다. 감정을 조항으로 바꾸는 방식. 저는 그 방식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이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밖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술 검토는 자네 일이고 협상은 내 영역이야. 저는 다시 칼리드 쪽으로 문서를 밀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발사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칼리드의 시선이 김도연 쪽으로 흘렀습니다. 김도연은 이미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가구 하나인 것처럼 무시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쾌함을 눌렀습니다. 아직 시간은 제 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오늘 결정을 미뤄도 내일 또 드론이 날아오면 결국 저들은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이콥이 회의실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태블릿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사우디 동부방공 진지에서 촬영된 교전 영상이었습니다. 이란의 2차 소규모 도발이 사우디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위에 배치된 낯선 장비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뻗어나가고 드론들이 공중에서 날개를 잃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었습니다. 드론들이 보이지 않는 가위에 잘린 종이약처럼 하나씩 추락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교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8%, 발당 비용 약 3,000원. 3,000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자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 65억 원, 레이저 한 발 3,000원. 그 비율은 200만 대 1이었습니다. 드론 400대를 전부 레이저로 막으면 비용은 120만 원. 패트리엇으로 막으면 2조 원이 넘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드론, 2조 원 대 120만 원. 그 숫자가 시장에 공개되는 순간 요격 미사일 사업 모델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이콥, 저 장비의 핵심 부품을 확인해. 레이저 방공 체계의 심장부는 고출력 광섬유 모듈이야. 그건 미국 기술이 없으면 만들 수 없어. 제이콥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기술 정보를 뒤졌습니다. 몇 분 뒤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약간 풀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체계의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공급사가 미국의 IPG 포토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심장을 끊으면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도 핵심 부품이 빠지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린, 한국 레이저 무기의 핵심 광섬유 모듈이 미국 IPG 포토닉스 제품이야. 상무부를 움직여서 한국행 수출 통제를 긴급 발동해. 국가 안보 사유로 걸면 20시간이면 충분하잖아. 콜린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좋아, 마틴. 차관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한국이 뭘 만들든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어. 그걸 잊은 모양이니까 다시 상기시켜 줘야지. 전화를 끊는 순간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부품을 쥐고 규정을 만들고 필요하면 그 규정을 즉시 바꿔버릴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아무리 대담한 체계를 들고 나와도 이 구조를 흔들 수는 없다고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은 김에 끝까지 밀어야 했습니다. 다음 카드는 외교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실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사우디와 UAE 국방부에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 도입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동에서 미국의 비공식 메시지는 곧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안보 우산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암시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세 번째 카드는 기술 봉쇄였습니다. 저는 펜타곤 기술보안국에 한국의 청명 레이저 체계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무단 전용해서 독자 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사실 근거는 부족했지만 검토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한국 방산 수출에 불확실성이라는 짐을 얹을 수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상무부의 긴급 행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한국을 향한 IPG 포토닉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네 글자가 찍힌 공문 한 장이 한국 레이저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금수 조치 서류 사본이 제 손에 들어온 시점에서 저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부품을 끊었고 외교를 압박했고 기술 봉쇄를 걸었습니다. 삼중의 칼이 동시에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곧바로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단정한 서류철, 같은 볼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직인이 찍힌 금수 통보서를 그의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그 레이저 체계 있지 않습니까? 심장부에 박힌 미국산 광섬유 모듈의 한국 수출이 오늘부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부품이 끊겼으니 그 대단한 신무기는 이제 전원 빠진 포인터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든 심장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셨을 리는 없겠지요. 저는 그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저 무표정이 깨지고 그의 눈빛에 균열이 생기는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의 얼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수 조치 서류를 집어들지도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제 쪽을 바라본 뒤 손목시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시계를 본다. 그 동작이 이상하게 신경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칼리드를 비롯한 UAE 관료들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수 조치라는 현실 앞에서 동요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가 아직 모르는 다른 계산이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칼리드를 상대로 마지막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금수 조치가 발동된 이상 한국의 레이저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UAE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여전히 미국뿐이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쪽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짤깍. 짧은 금소금이 회의실의 공기를 잘랐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문서철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 붉은관인이 찍힌 표지 위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청색 직인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중관인 문서. 저는 처음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문서철을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칼리드를 향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지의 첫 줄이 제 시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청명 블록2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국산화 양산 인증서. 국산화, 양산, 인증서.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합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칼리드가 문서철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기술 사양서가 드러났습니다. 제조사란의 한화시스템과 대한광통신 주식회사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IPG 포토닉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산 개시 일자를 읽었습니다. 18개월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감각이 왔습니다. 18개월 전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 위기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겠다고 계획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한국이 미국 부품 없이 독자 규격으로 양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수 조치를 걸기도 전에 끊어야 할 줄이 이미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한국이 18개월 만에 미국의 고출력 광학 기술을 국산화했다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도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눈동자가 제 얼굴 위에 멈추었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민도 경멸도 아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증서 3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의 독립검증 시험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력 350kW, 연속 조사 8초, 빈품질 개수 1.15, 미국 IPG 모듈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숫자를 읊는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도 도발도 없었습니다. 일기예보를 읽듯 건조했습니다. 그 건조함이 오히려 숫자의 무게를 2배로 만들었습니다. 제이콥이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기술정보 네트워크에서 추가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대한광통신이 독자 규격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양산에 성공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특허 등록과 양산 라인 가동 기록이 확인됩니다. 저는 제이콥의 태블릿을 손바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추진 중인 것과 양산 가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한국이 18개월 만에 미국 핵심 광학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확신이 아니라 방어의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다름 아닌 저 자신. 바로 그때 칼리드의 보좌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영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긴급 속보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품 통제, 한국 레이저 방공의 무력화, 중동 방공 시장 판도 변화 임박. 기사는 한국방위사업청이 제출한 국산화, 양산 인증서와 미국 상무부의 긴급 수출 금지 조치를 나란히 놓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같은 화면에 올려놓는 순간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는 30년 경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칼을 뽑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칼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금수 조치 소식에 흔들리던 칼리드의 눈빛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뒤 모든 것이 급류처럼 흘러갔습니다. 먼저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로키드 마틴 주가가 수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18% 폭락, 레이시오는 14%, 노스록 그루머는 11%. 미국 방산 빅3의 시가 총액이 하루 만에 앞산 3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전쟁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공포. 65억 원짜리 미사일 시장이 3천 원짜리 레이저에 의해 통째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을 강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UAE가 움직였습니다. 제인스 기사가 나간 지 정확히 6시간 뒤 UAE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미국과의 20조 원 규모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며 한국 한화 시스템과 차세대 통합방공 체계 도입을 위한 우선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서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UAE는 위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 파트너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기술을 증명한 파트너를 선택한다. 그 문장은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드론이 쏟아지는 와중에 40% 가격 인상을 밀어넣은 제 행위가 한 줄의 문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겨우 연결됐을 때 콜린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는 사라졌고 차갑고 사무적인 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틴, 상황이 좋지 않아.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 사우디 왕실이 공식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네. 미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방해하기 위해 부품 통제를 무기화했다는 항의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부품 통제를 무기화했다는 표현이 펜타곤의 언어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콜린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변수가 생겼어. 라파엘이 한국 한화 시스템의 레이저 방공 공동 개발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아이언돔 제조사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야. 이건 우리도 예상 못했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공의 본가가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술적 검증이 끝났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부품을 끊고 외교를 압박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가 한국의 신뢰도를 단번에 끌어올려 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둘라 빈 파이살 왕자가 직접 TV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국방 조달 관련 공식 성명을 TV로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자의 선언은 짧았지만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방공망 구축 가계약을 전면 파기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한화 시스템과 청궁2 및 청명 레이저 방공 체계의 독점 공급 계약을 즉시 체결합니다. 60조 원. 그 숫자가 증발하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아울러 사우디 왕국은 주변 중동 국가들과 함께 K방산 연합 공동 구매 기금을 즉시 출범시킵니다. 위기에서 가격을 올린 나라가 아니라 위기에서 실력을 증명한 나라와 함께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UAE에 이어 사우디까지. 그리고 연합 구매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전체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명이 끝난 뒤 10분도 되지 않아 아부다비 국방부 팩스기가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라크, 요르단, 1장, 2장, 3장.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K방산 체계 전면 전환 의향 통보. 도미노가 쓰러지듯 중동 전체가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팩스기가 종이를 뱉어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쏟아질 때마다 50년간 미국이 쌓아올린 중동 방공 시장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콜린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법무실이었습니다. 코널리 부차관보, 긴급 통보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워싱턴에서 감찰관실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승인 과정에서 부차관보님의 독단적 판단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독단적 판단. 그 단어가 귀를 관통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지시한 것은 콜린이었습니다. 부품 금수를 제한한 것도 콜린과 합의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서로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와 구두 지시뿐이었습니다. 지시라는 것은 문서로 남아있는 것만 지시입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희생양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현장에 있던 사람, 즉 저였습니다. 사우디 성명이 나간 직후 저는 아부다비의 모든 공식 채널에서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지 출입이었습니다. UAE 군사기지에 주둔하던 미군 기술지원단 현장 책임자 톰 브래들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방금 UAE 당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팀 전원 24시간 내 무조건 철수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지 출입 금지, 장비와 부품은 전부 현장에 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기지 출입 금지. 40년 동안 미국이 세우고 미국이 관리하던 방공 진지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톰. 저 기지의 레이더 포대 절반은 우리 손으로 세운 거야. 활주로 포장부터 관제탑 시스템까지 전부 미국 자금이 들어갔어. 톰이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차관보님,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동안 한 번 활주로에 수송기가 내려왔습니다. 태극마크가 선명한 C-130 급 대형 수송기 6대가 편대로 착륙했습니다. 수송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지? 천궁 발사대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12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송기 해치에서는 처음 보는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리엇보다 훨씬 작고 포신 대신 전면에 거대한 렌즈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 정비팀 조끼에 청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톰이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비팀은 내리자마자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인데도 교대도 없이 장비를 내리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발사대와 지휘 차량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라면 최소 사흘은 걸릴 작업을 몇 시간 안에 끝낼 기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출입증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택시를 타고 아부다비 국방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가까이 미국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정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게이트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장 경비가 교대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얼굴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높이 들어 보이며 이름과 직함을 말했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무전으로 짧게 보고했고 30초 뒤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이 한 걸음 다가와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이건 3년짜리 복수 출입증입니다.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귀하의 출입 자격은 금일부로 말소되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말소. 또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이 지역에서 가진 모든 권한과 인맥과 지위가 그 카드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네는 순간 중동에서의 28년이 끝난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게이트 쪽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팔이 잡혔습니다. 세 번째 경비가 목에 걸린 스트랩을 잡아당겼고 네 번째가 허리춤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찰칵, 금속날이 출입증 상단을 잘라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게이트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철문이 제 앞에서 닫혔습니다. 안쪽에는 국방부 건물에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 빛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경비원이 발끝으로 그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28년의 출입 기록이 담긴 카드 조각은 게이트 안쪽 배수구, 옆 모래먼지와 함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워싱턴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콜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니, 바뀐 것이 아니라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펜타곤 대표 번호로 걸었습니다. 교환원이 받았지만 콜린 차관보실로 연결을 요청하자 잠시 보류음이 흐르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연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결 거부. 28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한 직속 상관이 전화 연결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방어선을 쳤고 그 방어선 바깥에 저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가격 인상도, 부품 금수도, 외교 압박도 모두 현장 부차관보의 독단이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서로 남은 것은 오직 제 서명뿐이었으니까요. 그 새벽, 톰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한국 정비팀이 정확히 12시간 만에 천궁 12기와 청명 8기를 하나의 통합 방공망으로 묶어냈습니다. 미국 전술 데이터 링크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 독자, 통신망으로 연결된 완전히 새로운 방어막이 아부다비 상공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 이란의 3차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드론 350대가 추가로 발진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1시간쯤 뒤 톰이 짧은 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기지 외곽에서 급히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하늘은 선명했습니다. 새벽빛이 번지는 사막 위로 검은 점들이 때를 지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빛이 지나갔습니다. 정확히는 빛이 지나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처럼 굉음도 화염도 없었습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날개를 잃고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절단이었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의 날개와 동체 접합부를 정밀하게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350대. 비용 약 105만 원. 시간 47분. 하늘은 너무도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영상 끝에 톰이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차관보님,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밀려났습니다. 영상을 본 뒤 저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이유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둘라 왕자가 계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사우디 국방부 실무진과는 아직 별도 채널이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이 TV 성명 한 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선에서 조건을 수정하면 일부라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전세기를 수배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리야드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 법인카드 한도가 거의 바닥나 있었지만 결제는 간신히 승인됐습니다. 구겨진 양복 소매를 안쪽으로 접어넣고 넥타이를 다시 매고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나흘 동안 잠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이 검게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리만큼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척 빗어 올렸습니다. 오전 10시,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밀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사우디 국방부 조달청으로 향했습니다. 파하드 빈 술탄 조달청장에게 미리 연락을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파하드는 사우디 왕실의 핵심 실세이자 방산 조달의 최종 서명권자. 지난 15년간 제가 사우디에 납품한 모든 계약서에 파하드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달청 본관은 리야드 중심부의 하얀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보좌관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청장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파하드 청장이 집무실 중앙의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칸두라에 붉은 슈마그를 쓴 거구의 남자. 책상 위 대형 모니터에 화상회의 화면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 김도연이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뒤로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의 콘크리트 벽이 보였고 화면 좌측 하단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파하드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감각이었습니다. 파하드 청장,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파하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코널리 부차관보, 어서 오게. 마침 잘 왔어. 의자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김도연의 화면 옆에 기술 도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군과 청명의 통합 방공 체계 도면, 사우디 영토 위의 방어 범위가 표시된 지도. 이미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세기를 타고 날아오는 2시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국은 사우디와 접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장님, 저는 PAC-3 전면 업그레이드 건으로 왔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가계약이 최종 서명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50% 할인 조건을 본국에서 승인받아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콜린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할인 승인을 받을 경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명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수습할 수 있다고 그 순간에는 판단했습니다. 파하드 청장이 제안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의 화상 화면을 닫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양손을 책상 위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어젯밤 아부다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이미 모두 보고받았네. 그건 UAE와의 문제이고 사우디와의 계약은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니야. 파하드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왕실 인사 특유의 어조였습니다. 20년간 우리는 미국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어. 유격탄 한 발에 65억 원을 내면서도 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지. 왜 그랬겠나? 동맹이니까.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야. 파하드가 책상 위에 제안서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서류가 책상 가장자리를 지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흩어지며 대리석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들이 한 짓이 뭔가. 값을 올려 불렀어. 구형 재고를 신형 가격에 떠넘기려 했어.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무기가 우리 하늘을 지키는 걸 보고는 부품을 끊어서 그 무기마저 망가뜨리려 했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반박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볼모로 잡는 무기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했네. 한국은 부품이 끊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핵심 모듈을 100% 국산화해 놓은 사람들이야. 위기에서 값을 올린 게 아니라 위기에서 기술을 증명한 사람들이지.
파하드가 서랍에서 문서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미국과의 60조 원 가계약은 전면 파기됐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법 제231조 긴급 도입 예외 특례에 의거한 조치야. 60조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하드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지급한 선수금 15억 달러는 계약 불이행 귀책 사유에 의거해 사우디 국고로 귀속됩니다. 15억 달러. 한화로 2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미 선납금으로 받아둔 금액이 통째로 사우디 국고로 넘어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팩스 용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하드에게 건네며 짧게 보고했습니다. 파하드가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을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요르단. 모든 문서에 K방산 체계 전면 전환 긴급 타진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까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떠밀리듯 집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3번이나 잘못 누른 끝에 펜타곤 법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본국에서 외교적 대응을 하면 일부라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법무실 담당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코널리 부차관보님, 한 가지 통보드립니다. 오늘부로 귀하의 펜타곤 보안 등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건물 출입 배지는 귀국 즉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거의 외치듯 되물었습니다. 가격 인상도 부품 금수도 전부 콜린 차관보가 지시한 겁니다. 제 독단이 아니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코널리 부차관보님,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의 결제 라인에는 귀하의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구두 지시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28년 동안 워싱턴에서 서명하고 승인하고 통제하던 그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허가증을 쥐고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던 그 손이 텅 빈 주머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출국장. 저는 벤치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온 돈은 이미 없었습니다. 일반 상용 항공편의 이코노미석 표를 사기 위해 개인 카드를 꺼냈지만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두 번째 카드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산 동결. 법무실의 메일에 적혀 있던 그 단어가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손목의 시계였습니다. IWC 포르투기저. 제네바 한정판. 28년 전 펜타곤에 처음 발령받던 날 스스로에게 약속한 보상이었습니다. 중동 첫 대형 계약을 따내고 나서야 살 수 있었고 케이스 뒷면에는 제 이니셜 M, C가 각인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찰 때마다 스스로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천천히 버클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공항 환전소 직원에게 시계를 건넸습니다. 그가 앞뒤를 살피고 감정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도 이코노미 한 장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시계가 있던 왼쪽 손목에는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가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탑승구 앞 벤치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반대편 활주로에서 커다란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기체 측면에 태극기와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수송기 해치가 열리자 작업복 차림의 한국 기술팀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사우디의 폭염 속에서 그들은 내리자마자 장비를 풀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발사대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함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허가증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승인 도장 하나로 수십조 원의 거래를 열고 닫을 수 있었고 부품 수출 통제 한 줄로 다른 나라의 무기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만든 쪽이 규칙에 지는 법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칙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규칙 자체를 우회해버렸습니다. 미국 부품이 끊길 것을 알고 18개월 전에 국산화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가 차단될 것을 알고 독자 통신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수출 승인이 거부될 것을 알고 승인이 필요 없는 체계를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허가증으로 세계를 통제하던 미국에게 허가증이 필요 없는 기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항의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볼펜을 쥐고 같은 서류철을 들고 같은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청이라고 불러도 속국이라고 비웃어도 서류를 바닥에 내던져도 그는 기록만 했습니다. 감정을 조항으로, 모욕을 증거로, 시간을 전략으로 바꾸는 방식, 평범한 볼펜 한 자루와 기성복 정장, 그것이 펜타곤의 허가증과 상무부의 금수 조치와 국무부의 외교 압박을 모두 이긴 것입니다. 제가 무기라고 믿었던 것들, 허가증, 승인권, 부품 통제, 동맹이라는 이름의 협박, 그것들은 무기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허가증에 의존해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했고 통제에 기대어 경쟁력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활주로 위에서 한국 기술팀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하늘 아래서 더 이상 미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묵묵히 방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워싱턴행.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가 없는 손목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는 여권과 거절당한 카드 3장, 그리고 펜타곤 출입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지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28년의 사진이 홀로그램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고 자신만만했던 그때의 얼굴. 저는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반납해야 했지만 그것마저 버리면 돌아갈 곳의 증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활주로를 돌아봤습니다. 태극 마크를 단 수송기 옆에서 한국 기술팀이 레이저 방공, 장비의 렌즈 모듈을 사우디의 하늘을 향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은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부차관보 마틴 코널리가 중동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허가증이 아닌 기술로 하늘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